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김병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 부동산 입찰 법정에서 입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비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사건에 관하여 응찰가를 얼마를 결정하는지를 알 수 없는 사안에서 우리 각자 응찰가를 정할 때 산정 기준 방식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사례 중에 하나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건물을 접근할 때 우리 사건 기록에는 제시 외의 건물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시 외의 건물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뭘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실무 사건을 제가 언급드리고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경맥의 기록에는 무엇이고 이 부분의 기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요약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민법 제358조에는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이른바 근저당권도 포함이 되고 이른바 가등기 담보도 포함되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더라도 전세물이 그 물건 전체에 미치고 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한 경우는 역시 같은 법률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을 표현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법 제358조라는 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경매가 미쳐야 되고, 여기서 미친다는 의미는 훗날 우리 경매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범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매의 기본 원칙은 등기가 돼야만이 경매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의적으로 미등기 부분도 경매가 될 수 있냐가 이 오늘 내용의 영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시의 건물이 경매가 미친다는 의미는 훗날 경매 낙찰자가 비록 미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귀속되는 것이고, 제시의 건물인데 경매가 미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민법 제358조의 의미는 저당권이 미친다는 것은 저당권을 이른바 예컨대 A 소유 X 건물이 있고 A 소유 Y 토지가 있었는데 A란 자가 모 은행에서 어떤 1억의 이른바 피담보 채권이라는 금전 대출을 발생하고 이걸 담보하고자 A 소유의 X 건물과 Y 토지에 관해서 공동 저당을 해서 훗날 근저당권을 설정을 등기하고 훗날 A 등등의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른바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는 임유 경매를 진행할 때 훗날 경매 낙찰자는 당연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만 경매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는 X 플러스 Y 건물과 토지만 우리 것으로 귀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 X 건물 옆에 제시외 건물이 있다면은 이 제시외란 단어는 우리 민법 제358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외에도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따라서 민법 제256조 부합물 이론과 민법 100조에 관한 종물에 관한 내용에 따라 제시외 건물이 경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민법 100조인 종물이라든가 256조 부합물 이론은 당장 지금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실무 사건을 먼저 언급드리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해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의 건물 부분에 관해서 실무 사건을 언급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한 이후에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고 이 부분의 기록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실무 사건에서는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본 물건의 고유 명사격인 사건 물건과 특정돼 있고, 그다음에 아래줄 보시면은 본 물건에 관한 경매 목적에 관한 물건이 특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시 사건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이 총 6개 지방법원에서 수원에 소재하는 수원 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
본 사건에 관한 필지와 지번이 특정돼 있는데 본 물건은 경매 범위가 건물과 토지 부분에 관해서 이른바 두 개의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두 개의 부동산을 분할 매각해야 되는지 일괄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본 토지 위에 지상 위에 건물이 존재하므로 일괄 매각이 타당할 것이고 만일 분할 매각을 진행한 경우라면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될 것이므로 담당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길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산에서 일괄로 해야만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총 감정가는 25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럼 25억 중에서 어떤 부분이 25억이 된 것인지를 놓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토지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역의 지목 1필지 대지에 관해서 약 50평 정도가 나왔고 총 감정가의 약 토지 부분의 경매 감정가는 12억 정도인데 본 건물에 관해서는 2017년도 준공 즉 사용 승인이죠. 준공된 이후에 준공할 때 앞에 준자가 한자로 마칠 준자의 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마쳐졌고 이른바 감리사가 검사를 한 이후에 OK가 결정난다면은 국가의 최초 장부인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 승인이 이때 건축가에서 발생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의 공부상 건물에는 지층 1층과 이렇게 1층부터 쭉 올라가서 8층이 특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본건에 관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부분이고 건물 부분은 애초에 10억 정도 감정가가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면은 이 부분은 262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제시의 부분이 나와 있고 제시의 부분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등기라는 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제시의 부분이 될 수 없고 근저당권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358조에 언급한 부분이 효력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358조에서 후반부에 바로 다루고 있는 즉 근저당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가등담보라든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외가 되는 것이고 가압류나 압류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시외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제시외라는 말은 거의 통상적으로 미등기라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후에 말씀 올리겠지만은 제시외라도 등기된 부분이라도 제시외 부분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본 사건을 보실 때 훗날 예컨대 똘비라는 사람이 경매 낙찰자가 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토지와 건물에 일괄 매각된 것은 맞지만은 근저당 등기가 설정이 안 된, 등기가 표현이 안 된 제시의 부분에 관해서도 똘비라는 사람이 경매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은 제시의 부분도 똘비 소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의 의미는 제시의 부분도 경매 낙찰자가 취득할 수 있냐를 다루는 문제에서 그 경계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감정 평가로 볼 수 있고 감정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민사집행법 105조에 따라서 매각 물권 명세서가 입찰 법정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경매 범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관, 집행법원, 여기서 말한 집행법원은 법원 사무관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법보좌관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면은 경매 낙찰자 소유권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은 미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 즉 아파트 등등에 관해서 이런 대지권이 나와 있고 대지권의 개념은 차후에 말씀 올리겠지만은 대지권 부분이 미등기라면은 이 바로 미등기가 경매 사건의 법관이 감정가를 포함한다고 해서 훗날 우리 경매 낙찰자 소유권이 대지권까지 포함이 되는지 확정적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물과 종물, 부합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집합 건물은 이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일반 사건에서는 감정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담당 법관이 주물, 종물, 부합물을 이미 판단했던 것인데 다만 우리 인간이 한 일이기 때문에 미스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 사건은 지금 경매 사건에서 지금 감정가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한 금액은 10억이 넘으며 월 차임은 180만 원 정도가 신고된 사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다시 언급드릴 게가 있겠지만요. 미등기 부분에 관해서 주택 임대차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에 관해서도 임대차가 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거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는지가 차후에 또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사건을 접근하실 때 제시의 건물은 어떤 뜻이고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라든가 감정평가서에서 이 부분에 포함이 됐다면은 훗날 똘비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이제 매각물건 명세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한 길은 어, 상기에서 언급드렸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서류가 본 사안에 관한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 목록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의 뒷면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표시가 후면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나오게 될 제시의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므로, 따라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훗날 이 사건에 관해서 똘비라는 사람이 경매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도 똘비 소유가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거의 경매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된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똘뷰가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려면은 미등기 된 부분도 이 부분이 경매가 포함되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가해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사건은 경희대학교 및 외국어대학교 인근입니다. 사건 번호가 왼쪽 상단에 이른바 본 사건의 북부지방법원의 고유 번호가 명시돼 있고, 거기 오른쪽에 이제 일련 번호 외에도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본 채권자가 경매 사건을 신청할 때 수개의 부동산을 신청하였고, 담당 집행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을 전체를 일괄 매각으로 했을 때보다 분할 매각이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은 물건 번호 라는 이름을 넣어서 1번부터 8번까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앞에 올린 내용은 물건 번호 1번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은 동대문구 이문동의 모 필지에 관해서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이고, 본 주택에 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분할되어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분할 매각이 원칙이 아니라 일괄 매각이 원칙이므로 본 토지는 33.88평과 건물은 110.67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10.67평 중에 근저당권 외에도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358조를 유추 적용하여 본권은 강제 경매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 조문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판례 입장은 358조를 유추 적용하여서 가압류가 본압류가 된 강제경매, 그리고 압류에 의한 공매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강제경매도 본압류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언급드린 것은 동대문구 이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등기가 있든 없든 간에 가압류권자 내지 가압류 없이 바로 강제경매를 진행한 사건이라든가 공매 사건을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권은 그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언급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감정가는 11억 5,300만 원 정도에서 그 부분에 관한 미등기도, 물론 통상적인 제시 외에는 대부분이 미등기라서 제가 미등기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 제시 외가 전체가 미등기가 아닌 등기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여기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토지 부분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필지가 34평이 좀 안 되는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건물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 부분도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내지 여러분들 위반된 건축물, 불법 건축물, 준공, 건물 개념 이 건물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H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적법하게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를 받아서 그 뒤에 건물이라는 우리 민법상의 건물 요건을 구비해서 건물 개념이 형성됐다면은 훗날 마칠 준자를 쓰는 공사가 마쳐지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그게 OK 사인이 났다면은 그 자료가 지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적 장부인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시점이 사용 승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1층, 2층, 3층, 4층과 5층 이렇게 6층 공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아래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외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언급드린 종물과 부합물 이론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간단한 방법은 법관이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포함됐다면 경매가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더 높이시려면요 단순하게 경매 감정평가가 포함됐다 해서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 그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이 좀 더 까다로운 사건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후발 이후에 제가 언급드리게 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오고 매각 물건 명세 이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은 이른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에 있는 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그 문제가 맞다면은 훗날 우리 낙찰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각 불허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하고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본 물건의 한 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일부분에 관해서 포함된 부분이 총 감정가가 41.8평에 관해서 3천만 원 정도 감정가가 되는 것은 법관이 미스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부합물 내지 종물 요건이 맞다면은 훗날 똘비라는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이 더 등기된 이후에도 원칙상 미등기는 경매나 매매될 수가 없지만 조물 종물과 부합물 요건이 인정된 게 맞다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기존에 경매 당한 사람이 이 부분이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내 거라고 항변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언급드리자면은 105조를 말한 것인데 부동산의 표시라든가 점유권원, 점유자 그리고 인수 유무라든가 비고라는 부분을 나와서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유무를 다룰 때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고 특별 매각 조건 부분이 언급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부분은 이 부분의 뒷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페이지 부분이므로 부동산의 표시 목록 부분이 나오므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등기된 부분에 이렇게 그 건물 부분이 6층 공부상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아랫부분은 제시 외라고 하니까 경매 사건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 포함이 된다는 것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시 외란 용어 자체는 모두에 언급드린 바처럼 근본적으로 근저당 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근저당 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미등기가 많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보실 때 이게 특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경매가 미친다고 보시기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희대나 이문동의 임대가 잘 나가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훗날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훗날 경매 낙찰자가 그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똘비라면은 똘비는 이 부분도 비록 등기 이전을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경매 당한 사람은 이 부분이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경매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를 근거로 해서 반박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이럴 때 매각 물건 명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칠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 소유의 X라는 이런 건물이 존재했고 이 부분을 등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Y 토지에 관해서 A 명의로 된
이런 Y 토지가 있었는데, 가령 A라는 사람은 모 은행, 근데 하나은행을 가서 1억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X와 이 Y 토지에 관해서 공동 저당을 해서 이렇게 1억의 피담보 채권을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X 플러스 Y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358조라는 것은 하나은행이 A가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때 A가 채무자인 경우에 한정된 겁니다. A가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경매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X하고 Y가 되니까 훗날 똘비라는 사람이 경매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은 X 플러스 Y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 수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X 외에도 X하고 부착된 이런 어떤 Z라는 물질, 아니면은 Z란 이 물질이 있다면은, 여기서 말한 물질이라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이 하나은행이 A씨 등등의 채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은 하나은행의 경매 범위가 X하고 이 Y만 미치게 된다면은 똘비라는 최고가 매수인은 X 플러스 Y에 한정이 될 것이고, 만일 이 부분이 확장이 돼서 부합과 종물 요건이 인정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 외에도 Z 부분이 비록 미등기를 하더라도 똘비 소유가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보자면은, 예, 가령 일반 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Y 토지가 존재했고 이 소유권자는 A였습니다. 지상에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여러분들 미등기란 것은 한자로 안일 미를 쓰니까 결국 국가의 전산 중앙 시스템에서 등기가 안 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현재 X 건물이 존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미등기라면요, 이 물건의 소유권자는 누구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은 어찌 보면은 미등기는 부동산이 아니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차후에도 정리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바로 건물 개념을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의 객체,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하고 미등기하고 관계없이 건물 요건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외기적인 요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판례장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므로 정착성이 필요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하나의 건물 요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건물주는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강의 때 이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수료증을 드릴 때,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냈는데, 우리 경매 사건에서는 이 Y 토지만 경매를 진행할 때 훗날 똘비라는 사람이 Y 토지만 낙찰 받을 때 이 사건에 관해서 이른바 위 건물 소유권자가 이 토지에 관해서 대지를 사용 권한을 판단할 때 위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법정상권 내지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법정상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X 건물의 소유권자는 우리 판례장은 건물을 신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있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이 사건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낙찰가를 낮게 떨어뜨린 요인이 되고, 여러분께서 이 법리를 잘만 이해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중방 내지 대박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은, 가령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A였다면 훗날 이럴 때 B하고 이때 B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B가 모든 잔금을 지급했다면, 이른바 물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훗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B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위 건물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A는 줄만한 등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B라는 사람이 본권을 점유를 하고 있고 모든 잔금을 지급했다면 X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장은 결과적으로 B는 결국 A, B 관계에서는 B가 소유권자가 될 수 있으나 외견상 제3자 A 내지 B 앞으로 등기됐음을 매매가 등기 원인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부합되니까 B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돼야 되는데 B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A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을 진행할 때는 B란 사람이 수분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등기가 없는 부분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말씀 올린 것처럼 만일
X 건물이 존재했고 이 A 부분과 Y 토지권에서 A가 있었는데 어떤 하나은행에서 이 A를 상대로 1억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고자 공동 저당을 했지만은 훗날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 멸실하고 어떤 Z라는 건물을 짓다면은 이때 이 A 앞으로 비록 등기가 없는, 비록 이 부분 앞으로 X 앞으로 등기돼 있지 실존하지 않고 현존하는 건물이 Z 건물인데 기존의 X와 Z 건물이 그 물질의 외견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X밖에 미치지 않으므로 Z가 경매가 미치지 않는 게 판립장이므로 훗날 경매가 X인 줄 오인을 해서 X 플러스 Y가 경매를 해서 훗날 똘비가 경매 낙찰자가 된다면은 우리 판립장은 Y 토지만 인정되고 똘비의 X는 실존하지 않는 건물이므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립장이므로 이 똘비가 경매 낙찰 대금을 가지고 배당받았던 하나은행 등등을 상대로 민법상의 경매 사건이 건물에 관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라 추금력이 발생돼서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X 건물이 존재했고 이 X 건물에 관해서 등기가 안 된 사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시외라고 표현한다면은 이럴 때 근저당권이 등기된 부분이 이 부분에 확장된 부분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이 X와 Z 관해서 이때 Z 부분이 종물 요건이 인정이 될 것이고 아까 부합된 이 부분이 우리 민법상의 부합물 요건이 인정된 경우라면은 이 부분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물과 부합물 붙을 붙자를 쓸 때 이 부합물 요건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라면은 저당권 범위가 확정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종물과 부합물을 공부하시 좋지만은 공부하시면 훨씬 좋지만요. 잘 모르신다면 오늘 수업의 주제가 잘 모르신다면 이 부분을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 내지 여러분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훗날 똘비라는 사람의 경매 낙찰이 취득이 인정되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 올린 Z 부분이 통상적으로 미등기가 많기 때문에 제시 부분에 관해서 감정가가 포함됐다면 미치고 포함이 됐다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이 종물 요건이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법관께서 미스를 범하셔가지고 포함을 안 시킨 경우라든가 내지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함이 된 경우는 실질법상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이 내용은 법원의 기록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법원의 감정평가 및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실제 종물이라든가 부합물 요건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법상 효력이 미친다면은 훗날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에 귀속이 된다는 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판례 입장에 해당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우리 법관이 이걸 미스할 가능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원 기록을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의도는 부동산의 현황 조사 및 부동산의 표시라든가 점유 관계 유무 그리고 우리한테 낙찰자의 인수 유무를 다루는 민사집행법 105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만일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이 좀 더 깊으시고 내공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해보면은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언급 드린 바처럼 근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X하고 Y가 존재했고 어떤 Z라는 미등기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관한 등기가 존재해서 차후에 이 부분이 종물 요건이 인정된 게 맞다면은 결국 Z 부분에 관해서 경매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부분 뭐냐면은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할 당시에는 X하고 Y가 존재했고 이 당시에는 Z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등등이 Z라는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그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된 이후에도 이 부분이 종물 내지 부합물 요건이 인정된 거라면은 근저당권 범위가 확장 미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우리 판례 입장이나 학설 입장은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Z라는 사람이 Z라는 물건이 종물과 부합물 요건이 인정될 때 언급드렸지만은 설정 등기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 부분에서 종물과 부합물 요건이 인정된 게 맞다면은 경매 낙찰자가 미침으로 훗날 똘비와 똘비가 이렇게 경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NPL 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루실 분들은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고 이 안에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해서 대지권 등기와 역학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한번 다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어, 그 등기가 안 된 제시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 낙찰자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매각 물권 명세서 부분인데, 만일 매각 물권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누락돼 있다면은 훗날 우리는 이 부분을 벗어날 방책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은 우리 민사집행법 121조 5호에는 매각 물권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매각 물권 명세서 기재할 사항 중에 중대한 하자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황 조사를 생략하는 등 그 작성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인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하는데, 부동산 매각과 부동산 매각 물권 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도 만일 제시의 부분이 포함이 돼야 할 부분을 매각 물권서에 포함을 안 된다든가, 포함을 했는데 빼야 될 부분을 강구를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훗날 우리 경매 낙찰자는 105조에 나와 있는 매각 물권 명세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인해서 집행법 121조 5호를 근거로 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매각 불허가 사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또 강화해서 허가 결정이 났다면은 훗날 항고기간에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또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